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가로 등의 핵심 부품을 이 사장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 충돌 논란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렌터카 기반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영 방식을 불법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 등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새로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맥도날드 전직 직원들이 근무할 때 찍은 햄버거와 매장 사진 30여 장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덜 익은 패티와 곰팡이, 벌레 등이 찍힌 사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댄 애니메이션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겁니다. 지난 주말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 급히 돌아왔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12시간도 안 돼서 다시 운항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멧돼지가 농장에서 기르는 염소를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멧돼지 방어선을 확대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가 지난 주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남아있는 피해자들에게 오래 살아서 사과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KBO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경기는 연일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암표도 계속 거래됐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야구 암표 거래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택시업계가 고발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검찰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타다의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서울 개인택시조합 관계자 등은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타다를 운영해온 소카 이재용 대표와 소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 여객 운송을 면허도 없이 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상 누구든 렌터카의 운전자를 알선해 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차도 빌리고 동시에 운전자도 알선받을 수 있는 예외 범위는 있습니다. 외국인, 장애인, 공공기관, 그리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등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카니발을 빌려서 운전자를 알선해 주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차량 대여와 운전자 알선 모두 사람이 아닌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빌리고 운전자를 알선받는 게 아니라 법인 타다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회사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재용 소카 대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에도 페이스북 글로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과 설전을 벌이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은 규제 혁신을 말한 날 검찰은 기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나름 할 말을 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와 검찰의 엇박자를 꼬집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날 검찰은 타다와 소카 두 기업인을 불법 소지가 있다며 기소했단 겁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타다의 합법성도 주장했습니다. 타다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검찰의 기소에 타다 그리고 타다가 표방한 공유 경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타다 측도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죠. 오늘
기소의 배경 또 공유업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도 타다 차량은 한 1,400대 정도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운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검찰이 이재용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 대표를 불구속하면서 두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긴 했지만 재판에서 최종 판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타다 이재용 대표 역시 법원 판단에 있기 전까지는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당연한 입장이겠죠. 예. 다만 지자체나 국토부가 나서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변수인데 국토부도 내일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본 이유는 뭡니까? 그간 타다는 자신들이 렌터카 업체이고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려줄 때는 운전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 타다가 근거로 삼았던 조항은 역외군수법 34조인데요. 그 예외 조항으로서 18조 1항이 있습니다. 이 11인승 이상 그 승합차는 그 운전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 영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운전자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이 예외 조항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불법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간 정부도 판단을 유보해 왔는데 이번 기소로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지난 7월에 왜 저 타다 쪽에서 상생안을 내놨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타다와 택시의 갈등은 타다 초기 운행부터 시작이 됐는데 상생안을 통해서 좀 합의가 되는 모양새는 취하긴 했었습니다. 이 택시 기사들의 잇단 분신 등 시위 갈등 속에서 국토부가 7월 모빌리티 상생안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이 국토부 결론을 요구하면 타다가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그만큼 운행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기존 제도를 인정하라는 의미였는데요. 하지만 타다 측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혁신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며 반발을 해왔습니다. 이재용 대표가 오늘 페북에 남긴 글도 역시 그런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일단 국회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번 상생안은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저희 JTBC 탐사팀의 취재 내용입니다. 최근에 전국의 고속도로에서는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 등으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이후에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이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한 공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취임 직후에 신규 가로등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낡고 오래된 가로등도 모두 바꾸겠다면서 이른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도로공사의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독점해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로공사가 관련 사업을 확대할수록 납품 물량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이 사장은 몰랐다는 입장인데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017년 11월 취임사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를 강조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가로등과 터널 등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해당 사업에 5년 동안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공사가 내세우는 가로등은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고장이 나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LED 가로등입니다. 해당 기능을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은 전력선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PLC 칩입니다. 현재 도로공사에 납품된 스마트 가로등의 PLC 칩 중 80%가량은 인스코비라는 회사 제품입니다. 현재 인스코비의 최대 주주는 밀레니엄 홀딩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강래 사장의 둘째 동생 이모 씨로 30.8%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동시에 인스코비 고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래 사장의 셋째 동생도 인스코비 사내 이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사장 형제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도로공사 LED 가로등의 핵심 부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권장 하려고 필요 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죠. 현재까지 도로공사에 납품되는 인스코비의 칩 규모는 매년 5만여 개. 하지만 도로공사가 관련 사업을 확장하면서 앞으로 수십만 개의 인스코비 칩이 추가로 납품될 수 있습니다.
애초 이 사장은 취재진에게 인스코비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몰라. 나는 뭐 문제될 만한 거에 가질 만한 재산이 없어. 올해 이강래 사장이 신고한 재산 공개 목록입니다. 배우자가 비상장 회사인 인스코바이오팜 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인스코바이오팜은 인스바이오팜을 잘못 쓴 겁니다. 인스바이오팜은 인스코비의 자회사로 이 사장 둘째 동생 이 씨가 사내 이사로 있습니다. 이 사장 측은 추가 서면 답변을 통해 인스코비가 LED 조명 등의 부품 업체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이해 충돌 소지 등에 대해 관련 기관의 해석을 받은 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경영하는 회사는 도로공사의 가로등 사업 전면에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납품업체들은 이 회사의 부품을 쓰지 않으면 도로공사 사업을 사실상 따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파는 부품이 부르는 게 값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조명 제어 시스템 지침서입니다. 도로공사에 납품할 수 있는 스마트 LED 조명에 규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칩을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 3곳뿐. 그중 하나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인스코비입니다. 현재 인스코비는 도로공사의 조명 제어기를 납품하는 A사에 핵심 칩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A사는 도로공사 관련 물량의 80%가량을 차지합니다. A사 관계자는 인스코비 칩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본도 없으니까. 칩을 만드는 회사가 3개인데요. 칩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도로공사 규격에 맞는 칩 생산업체 3곳 중 다른 2곳은 아예 납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전력에도 관련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 3개 업체는 지난 1월 한전 내부감사에서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A사 측은 인스코비가 독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제조 원가는 2불이고요. 2만 원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12,000원까지 떨어뜨려 줬어요. 이강래 사장이 도로공사에서 물러나면 인스코비가 직접 조명 제어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도 우려합니다. 그 동생이 들어올까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장 측은 인스코비가 직접 도로공사에 납품하고 있지 않고 A사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매출 규모도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예,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사업 무엇이 문제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취재한 윤세민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 부품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선 낡은 가로등이나 터널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런데 도로공사에선 가로등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등이 LED일 뿐만 아니라 그 조명의 세기나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칩을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칩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예. 인스코비가 가로등 모뎀 제조업체에 칩을 납품하면 이 업체가 모뎀에 칩을 끼워서 도공에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찰이나 낙찰 과정에서 인스코비의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강래 사장은 그렇다면 동생 회사가 이 LED 조명 부품 업체인지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강래 사장이 저희 취재진에게 보내온 답변서를 보시면 인스코비라는 회사가 LED 조명 부품 업체인지 취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이 올해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부인이 인스코비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또 이 사장의 동생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도로공사와의 납품 관계를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동생분이 이제 최대주주로 있는 이 인스코비라는 회사가 거기 이제 도공에 그 칩을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뭐 굉장히 양도 많지도 않고 적고. 네, 결국에는 부품을 우회 납품하는 동생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정작 형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가 된 인스코비, 네. 여기서 도로공사에 납품하고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인스코비는 도로공사에 납품하는 양이 매년 5만 개로 적고 단가도 10,000원대로 싸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강래 사장이 발표한 대로 전국의 도로의 가로등을 계속 바꾸게 되면 수십만 개의 수요가 추가로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인스코비가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경영하는 이 인스코비라는 회사는 원래 어떤 회사입니까? 네, 원래는 손목시계와 알뜰폰 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회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가로등이나 한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전력 검침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칩을 생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 회사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직접 주식을 샀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자 정 교수는 해당 주식을 팔고 또 사모펀드를 통해 또 다른 가로등 관련 업체에 간접 투자를 했는데요. 그건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인스코비가 그런데 가로등뿐만 아니라 바이오 사업 등 굉장히 여러 사업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 교수가 당시에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예. 자, 그거 좀 더 알아봐야 될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LED 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은 정부가 사실 계속 추진해 왔던 거 아닌가요? 근데 도로공사에서도 이게 전혀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새롭게 집어넣은 건가요? 사실 LED 등 교체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중 하나인데요. 시범 사업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었고 2018년부터 전면 확대가 된 겁니다. 예. 정부가 사업비의 40%를 지원해주면서 관련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인스코비 등 3개 업체만 생산하는 칩을 규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공사의 모뎀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이런 기준이 매우 폐쇄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송승환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3개 업체 가운데 인스코비를 제외한 다른 곳은 아예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인스코비 한 곳에서만 칩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업계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KS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예요. 예. 이 간접 납품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하고 당연히 그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요? 네, 저희 취재 결과 일부 전문가들도 상법을 일부 위배한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놨습니다. 예. 이강래 사장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도로공사와 어떤 식으로든 거래 관계를 맺었다면 이것을 포함해서 이강래 사장과의 관계까지 이사회에 투명하게 알려야 했다는 겁니다. 예.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전체적인 이사의 충실함으로 봤을 때는 형제자매도 일정 부분은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미리 하는 것이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의 금품 수수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추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의 웅동학원 관련된 수사 내용하고는 별개라는 것인가요? 네, 검찰은 동생 조 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는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사건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합격시켜줬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현재 새로운 고소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조 씨에게 관련 혐의를 추가할 것인지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셈인데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구속된 이후에 어제를 포함해서 2번 조사를 받았죠. 현재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까? 검찰은 어제까지 주로 입시 비리와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부분을 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앞서 조사 가능성이 커진 조 전 장관 모친인 웅동학원 박모 이사장과 조국 전 장관 조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진 않았다고 지금 했습니다만 관련 의혹들이 조 전 장관 본인을 향하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언제로 예상이 됩니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고위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WFM 주식 12만 주를 산 것을 직접 투자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정 교수에게 5천만 원을 보낸 정황을 파악하고 이 돈을 직접 보낸 것이 맞는지 여부와 돈의 사용처를 알았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조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 장관은 저희 JTBC 취재진에 나는 WFM과 어떠한 연락도 한 적도 없다. 또 연관도 없다. WFM 주식도 매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국 기자였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표적 수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위원회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권고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정보를 수집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2월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하고 수사 관련 정보만 모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정보 조직을 유지할 만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어 관련 조직을 폐지하는 게 맞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입니다.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대구지검에 남아있는 수사정보부서도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각 수사부서에서 수집하면 된다는 겁니다. 범죄 정보 수집의 공백이라든가 특수수사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찰 내부에선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수사 의뢰 등으로 범죄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 가치와 수사 가능성을 판단해 걸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직접 수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직접 수사부서가 남았는데 범죄 첩보를 다루는 부서만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 넘길 수 있는지를 두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정권은 문희상 의원이 가지고 있죠. 문 의장은 공수처법을 내일 본회의로 가져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문희상 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회의는 시작 전부터 뼈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힘을 잡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거. 발목 잡히는 것보다 손목 잡히는 게 더 나은 거야. 쟁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을 언제 본회의로 넘길지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란 입장입니다. 법사위 숙려 기간이 저는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상정하실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좀 더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체계작구 심사 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내일 당장 이렇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할진 문희상 의장의 권한입니다. 문 의장은 내일 본회의로 가져와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겁니다. 다만 내일 공수처법이 국회에 부의돼도 당장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이 공직선거법을 먼저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다음 달 27일부터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묘사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비판했지만 한국당은 쓴소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당 홍보 영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댔습니다. 안보와 경제, 인사 등 주요 국정을 해결할 수 있는 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을 현실을 모르는 인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
이런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은 야유합니다. 신나게 나라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민주당은 곧바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했고 천인 공노할 내용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도 상대를 깎아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과연 국격을 높이는 것이냐는 입장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저급한 풍자를 주고받는 추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현실을 동화에 빗댄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좀 쓴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비하 논란은 벌써 여러 번입니다. 지난 2004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상이었습니다. 걔 남편이 죄다 말을 먹었댄다. 허구한 날 슬퍼 마시고 두들겨 패고. 아이고 이 너 우냐? 그네가 불쌍했어. 2년 전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로 묘사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가장 오래 일한 총리가 됐습니다.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 총리는 오늘 자신의 거취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오늘로 881일째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한 이낙연 총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 국회에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흉할 것이고요. 그런다고 지멋대로 해서 사단을 일으키는 것도 총리다운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이 총리의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이 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거치면서 총선 역할론이 더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뿐 아니라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의 거취가 당장 결정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 외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연말쯤 총리 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되돌아왔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그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운항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년이 다 된 낡은 비행기를 부품만 갈아 끼우고 정밀 점검도 안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김해공항으로 긴급 회항한 제주항공 비행기입니다. 비행 기록에는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7시 다시 운항에 나선 것으로 나옵니다. 긴급 회항한 지 채 12시간도 안 된 때입니다. 제주항공 측은 문제가 생긴 자동 항법 장치를 갈아 끼운 뒤 운항에 지장이 없어 바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승객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걸 감안하면 정밀 안전점검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적항공사의 열악한 사정이 무리한 운항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정밀 점검에는 길면 몇 주가 걸리는데 당장 대체할 비행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적항공은 비상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단지대가 없어 여력지 편성이 어려운 편입니다. 문제의 비행기는 지난 2000년 제작돼 운항한 지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20년이 지나면 노후 항공기로 분류하는데 그만큼 고장도 잦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 항공기가 고장으로 회항하는 사례는 일반 항공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이런 노후 항공기는 모두 41대에 달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제주항공 측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내에서 비상탈출에 대비하라는 방송까지 나왔고 다시 돌아올 때의 비행 궤적도 좀 달랐습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도 유지 시스템에서 이상이 발견된 건 출발 5분 전인 저녁 7시 25분입니다. 1시간 넘는 정비 끝에 8시 50분에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륙한 지 9분 만에 이번엔 자동 조정 장치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9시 34분에야 비상 착륙했습니다. 제주항공은 기장이 수동으로 비행할 수 있었지만 안전을 우선으로 하느라 공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여러 차례 흔들리고 승무원이 비상 착륙을 경고하는 가운데 184명의 승객들은 40분 넘게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회항 경로와 달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륙하고 고장을 발견한 뒤에 바다 쪽으로 나가서 거제도를 불규칙하게 돌아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쁘면은 남쪽으로 해서 경로를 잡거든요. 기장 쪽으로 돌아서 온 비상 절차는 없어요. 할 수 없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간 거죠. 국토교통부는 당시 비행기가 김해 상공에서 머문 경위와 함께 정비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쇼핑몰,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최근에 멧돼지가 나타난 곳들입니다. 오늘은 염소 농가였습니다. 멧돼지가 염소를 사냥한 겁니다. 보기 드문 일이죠. 농장 주인은 이러다가 사람까지 해칠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검은 새끼 염소가 쓰러져 있습니다. 맹수의 몸통을 집중 공격당한 참혹한 모습입니다. 범인은 멧돼지였습니다. 돼지가 나 이게 잡아먹는 건 처음 봤어. 멧돼지는 쏜 마취총을 맞은 채 유유히 도망쳤습니다. 멧돼지가 새끼 염소를 사냥하는 사이 나머지 염소 23마리는 멧돼지가 뚫고 들어온 이 울타리 밑으로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틀 전 인근 밭에서 고구마를 먹고 농장으로 넘어와 새끼 염소를 잡아먹은 겁니다. 잡식이지만 주로 초식인 멧돼지가 먹이가 부족해지자 동물을 사냥한 겁니다. 짐승이야 죽는다 하지만은 앞으로 사람 해치까지 제일 걱정입니다. 실제 지난달 울산에서 150kg 수컷 멧돼지가 80대 할머니를 들이받았습니다. 2차 공격은 없었지만 생명이 위태롭던 상황이었습니다. 멧돼지의 도심 출몰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여섯 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좀 더.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감염원인 멧돼지가 사람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멧돼지는 돼지 열병을 옮기는 주범으로도 지목받고 있죠. 정부는 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290km에 달하는 방어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멧돼지를 총으로 쏴서 잡을 수 있는 지역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히 멧돼지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완충 지역인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화천은 전략적 총기 포획을 실시하고 동서 광역 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멧돼지 방어선은 총 290km입니다. 경기도 파주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가로질러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돼지열병이 크게 번진 파주와 연천 지역에서 강원도 방향으로는 2중, 3중으로 방어선을 만듭니다. 우선 다음 달에 철원 동부 지역까지 울타리를 칩니다. 강이나 냇물 같은 자연 울타리를 빼더라도 100km 구간입니다. 멧돼지에게 총을 쏠 수 있는 지역도 넓힙니다. 지금까지는 포천, 동두천 등에선 총기를 써서 멧돼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북쪽까지 총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데다 번식기까지 다가오면 멧돼지가 더 많이 남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400명 규모의 정밀 수색팀을 매일 투입해 멧돼지 사체를 꼼꼼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지난주에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총리가 다녀온 뒤 나온 일본 정부의 첫 브리핑은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되레 한국이 먼저 대화를 청하지만 우리는 관심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달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은 여전했습니다. 한국側には賢明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たい。一貫した立場に変わり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으니 한국이 알아서 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강연에서도 한국도 대화를 하자는 분위기라는 걸 느꼈다면서도 정작 실마리가 될 정상회담에 대해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これも仮定の質問については答えることは控えたいと思います。 앞서 아베 총리도 이 총리와 20분에 걸친 회담에서 한국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 이 총리는 희망이 조금 더 늘었다고 평했지만 오늘 브리핑까지 일본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했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가 지난 주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3월에 JTBC는 이 할머니를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아남아 대신 사과를 받아달라 당부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1944년 13살 소녀는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을 믿었지만 돌아온 건 모진 노동이었습니다. 떠거리 가지고 이렇게 까는 거라 너무 힘들었어. 밥좀 주서 세모 빵 하나 해줘. 70년 넘는 세월이 흘러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세요. 희생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돈도 다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가 그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과와 배상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2015년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조선인들을 가장 많이 끌고 간 기업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1억 원을 배상하라며 할머니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후지코시는 불복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춘면 할머니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은 소송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피해자 20여 명은 아직도 후지코시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아프지 마세요. JTBC 김지성입니다. 예, 이춘면 할머니는 강제징용 피해자셨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역시 이제 한 20명 정도만 생존해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됐던 피해자 240명 가운데 대부분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 그리고 망각과의 싸움 중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AI, 즉 인공지능까지 동원되는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에도 생생한 증언을 들려줄 AI 할머니를 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 섭니다. 3일차 녹화 시작할게요, 할머니. 미국의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가 서강대와 손잡고 가상의 이용수 할머니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1000개의 증언을 녹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TV의 대화형 AI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모니터에 띄어진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옆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음성을 인식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할머니의 생각이 척척 전달됩니다. 할머니,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진상 규명하고 공식적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 이겁니다. AI 증언기는 미국 학교 보급을 목표로 제작 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생소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증언을 남기게 된 건 다행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91살 할머니의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집니다. 살아있는 피해자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래야 됩니까? JTBC 황예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사건의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의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역사상 최대 증거인멸이라면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직원들은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의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임직원들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임직원 8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에겐 징역 4년을, 인사팀의 박모 부사장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긴급회의를 연 뒤 내부 문건을 숨기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삼성그룹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장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와 컴퓨터를 숨긴 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상 최대 증거인멸 범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임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걱정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2월 9일로 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이문정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죠.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감찰 보고서가 부산지검에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세 번째 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자료가 부산지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16년 법무부가 작성한 감찰 보고서입니다. 당시 법무부가 이른바 고소장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은 윤모 검사를 조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에 윤 씨의 구체적 혐의는 물론 고소장 파쇄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부산지검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핵심 자료를 검찰이 주질 않는데 어떻게 수사가 되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이 자료가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단서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 수사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0년. 경찰이 또 한 차례 영장 신청을 검토하면서 검경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방부가 상관의 갑질을 고발한 장교를 처음으로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내부 비리를 밝힌 제보자가 오히려 이른바 괘씸죄로 징계를 받아온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육군 A소령은 직속 상관인 대대장 비중령을 신고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돈을 걷어 사적으로 쓰고 폭언과 욕설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는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비중령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갑자기 군이 A소령에게 상관 모욕 혐의를 적용하더니 징계 절차를 발벌이 한 겁니다. A소령은 명백한 보복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방부 청렴ombudsman에게 신분 보장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청렴ombudsman은 바로 국방부에 A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을 요청했고 합동 조사를 실시해 A소령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청렴ombudsman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첫 공익신고자 인정입니다. 청렴ombudsman은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불이익 조치를 원상 회복함과 동시에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A소령의 징계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중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다른 권고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측에 해경 비판 기사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방송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지만 1심 재판부의 집행유예형보다는 낮은 벌금형으로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하게 하려고 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미 백악관이 예고했던 중대 발표는 이슬람 국가 IS 지도자 알-바그다디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서방 세계가 300억 원에 가까운 현상금을 걸고 뒤쫓아온 인물입니다.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던 트럼프로서는 회심의 카드인 셈인데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Abu Bakr al-Baghdadi is dead.
He was the founder and leader of ISIS. 알 바그다디는 미국이 5년 동안 추적해온 IS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2,500만 달러, 300억 원에 가까운 현상금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에 쫓기다 자살조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신원은 DNA와 생체 검사로 확인했다는 게 미군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상황을 지켜보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재선 1년을 앞두고 전개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연상케 합니다. 트럼프로선 탄핵 조사와 시리아 철군의 역풍을 돌파할 비장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And that's why he died like a dog. He died like a coward. He was whimpering, screaming and crying. 백악관은 중대 발표를 하며 대대적인 예고도 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IS 지도자의 비참한 최후와 영화 같은 작전은 미국의 안방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곧 IS 조직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탄핵 조사를 잠재울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6년 경주에 일어난 규모 5.8 지진의 모습입니다.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상점 진열대가 정신없이 흔들렸고 바로 다음 해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지진이 나서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창녕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서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을 실감케 했죠. 일부 연구자들은 이르면 10년, 길어도 40년 안에 포항 지진과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 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적시해서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듬해 포항 지진, 이후 규모 3.0이 넘는 지진은 어제 경남 창녕까지 남한 지역에서 17차례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지진에 가장 불안한 건 이미 큰 지진을 겪은 포항과 경주 시민들입니다. 이제는 이런 다른 지역 재난 문자에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 문자만 봐도 놀란다니까. 막 그 소리에 놀래요. 관심은 포항, 경주와 비슷하거나 더 큰 지진이 또 일어날지, 발생한다면 언제쯤일지에 쏠립니다.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팀이 최근 지진의 빈도와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동해 일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14년에서 44년 이내에 한 번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큰 규모의 지진은 발생 빈도가 비교적 일정한데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부터 자료를 분석해 앞을 내다본 겁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잦아진 한반도 지진이 영남 지방 단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단층이 움직일 시기와 크기가 예상보다 빠르고 커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홍 교수는 원전 등 안전시설이 몰려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유럽에서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가 내년부터 엄격해지죠. 여러 업체가 앞다퉈서 새 전기차를 내놓는 이유인데 어찌된 일인지 기아 자동차는 잘 팔리던 전기차를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 8위, 전기차 판매 7위에 오르며 스페인에서 승승장구하던 기아 자동차가 갑자기 친환경차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기아 이베리아 법인이 스페인 내 모든 대리점에 보낸 공문입니다. 문서를 살펴보면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이번 달부터 판매를 하지 말고 다음 달부터는 등록도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점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친환경차 계약 물량을 내년이 돼야 팔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를 크게 강화하자 나온 대책입니다. 고객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규제 취지는 친환경차를 더 빨리 보급하라는 건데 꼼수입니다, 꼼수. 내년부터 각 브랜드가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탄소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95g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1g당 95유로, 우리 돈으로 1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SUV가 기아차의 간판 상품인데다 휘발유나 디젤 차량 중엔 기준에 드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무디스는 기아가 내년에 물게 될 벌금이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 판매를 내년으로 미뤄 배출 평균치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봤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법원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복장을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촬영한 행위 역시 무죄라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선 맨살이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온오프라인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말도 없이 그렇게 몰래 찍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자주 입으세요? 레깅스가 아니어도 그냥 제가 찍힌 거니 몰래 찍힌 거니까. 반면 성범죄로 처벌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으로 성범죄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은 일상복인데다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찍힌 사람의 수치심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번 판결이 자칫 비슷한 행위에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선 일주일 가까이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18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속초에서 크게 겪어봤듯이 불길을 피하는 주민들의 급박함이 전해집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집 앞까지 닥쳐온 불길과 연기에 짐을 옮기는 발길은 더 분주해집니다. 지난 23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은 현재까지 축구장 1만 4천여 개에 해당하는 121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이 중엔 120년 넘은 와인 양조장과 포도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지 시간 27일 산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 18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Woke up at around 4:30 this morning to news that we suddenly needed to evacuate. Didn't really have a plan.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3,000명과 헬리콥터를 투입했지만 진화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 때문인데 바람이 잦아들 기미가 안 보여 다음 달 초까지 완전 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력회사 퍼시픽가스앤일렉트릭은 고전압 송전선이 오작동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지난 주말 일본에 들이닥친 21호 태풍 부알로이가 또다시 1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19호부터 21호까지 태풍 3개가 잇따라 비슷한 길로 지나가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21호 태풍 부알로이는 일본 지바현과 후쿠시마현에 최대 280mm의 비를 뿌렸습니다.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내리면서 10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건데 이 중 5명이 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피난을 가려다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차에 갇혀버린 겁니다. 지바현에 사는 80대 남성은 전화로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한 지 6시간 만에 자동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水使ってエンジンが止まっちゃったと。いつまで水が入ってきちゃったよ。最後の会話がだから首まで使っちゃったよ。 54살 남성도 유치원에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차 안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田んぼの水と川の橋の水が渦巻いてたんだそうですよ。それで流されしたって。携帯で俺もう死んじゃって。 이들이 숨진 지바현은 보름 만에 태풍이 또 덮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후쿠시마현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초대형이었던 19호 하기비스를 시작으로 보름 동안 태풍 3개가 이처럼 비슷한 경로로 지나면서 일본은 사망자만 100명이 훌쩍 넘어서는 큰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들은 그동안 버스를 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버스에 타게 해달라고 10년 넘게 호소했고 오늘 처음으로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강릉 경포대 가을바다였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드디어 버스 타고 경포대 보러 갑니다. 한 30년 만인 것 같아요.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고속버스가 오늘 처음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한 교통약자법이 만들어지고 13년 만입니다. 서울부터 강릉, 부산, 전주, 당진까지 모두 4개 노선에서 하루 2-3편 정도 다닙니다. 적어도 사흘 전에 예약해야 하고 출발 30분 전에는 전용 승강장에 와야 합니다. 이번에 선보인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모두 10대. 하지만 마을버스나 시외버스 중엔 여전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장애인들만의 눈물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에서 언젠가는 모두가 겪을 차별과 배제의 문제임을 해결해 주십시오. JTBC 배양진입니다.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논란이었죠. 82년생 김지영이 개봉한 지 닷새 만에 112만 명 넘는 관객을 불러들였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권근영 기자입니다. 굉장히 저도 복직을 좀 다음 달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를 갖고 있는 아빠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먹먹한 가슴으로 극장을 나선 사람들. 남자도 여자도 비슷했습니다. 김지영은 자신의 이름 대신 며느리로 아이 엄마로 살아가며 마음의 병을 앓다 시댁에서 친정 엄마처럼 말해버립니다. 사부님,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그 친정엄마 역시 남자 형제들 학비 번다고 학교 대신 공장에 다녔는데 주인공은 외할머니로도 빙의해 엄마의 아픈 과거도 어루만집니다. 영화는 우리 시대 보편적 여성의 삶을 꺼내놓고 우리 주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뭐 남성, 여성 구별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나는 지영이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가고 싶은 곳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던 김지영 씨. 그러나 지금은 그냥 아영이 엄마로 살아가는데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은지 공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잘 해내고 있는 여성만의 걸까요?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우리 주위 사람의 이야기라서 아프고 또 슬프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만 들었을 때 좀 더 공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화 실제로 보니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엄마 생각도 나고 할머니 생각도 나지만 저는 JTBC 권근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우주에 쏘아올린 스페이스 셀피 장비가 미국 미시간주 메릴의 가정집 앞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스페이스 셀피는 갤럭시 S10 5G를 특수 제작된 헬륨가스 기구 장비에 탑재해서 성층권에 띄운 뒤 이용자들의 셀피를 지구를 배경으로 촬영해 보내는 겁니다. 서울시에 사는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저금리 전월세 보증금을 2억 원까지 받게 되고 이런 임대주택 물량도 매년 14,500호가 됩니다. 서울시는 3년 동안 3조 원을 투입해서 해마다 신혼부부 2만 5천 쌍을 지원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임신부까지 폭행하고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9살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 가족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임신 중이던 B씨 동생까지 걷어차 다치게 했고 재판부는 폭행 사실을 인정해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5일 인도 타밀나두주에서 2살 배기 남자아이가 집 근처에서 놀다가 물펌프와 연결하려고 뚫어놓은 180m 깊이의 땅속 구멍으로 빠졌습니다. 구조대는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산소를 넣어주는 한편 바로 옆에 나란히 구멍을 뚫고 구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범기인 우길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우길기가 나불기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 외무성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길기는 전범기가 아니라는 해설을 한국어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도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우길기를 앞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군함들. 한국을 혐오하는 시위에도 어김없이 이 깃발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줄곧 우길기는 전통문화일 뿐 전범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일본어와 영어로 홍보해왔는데 앞으로는 한국어 홍보물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우길기 응원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압박하는데 이런 움직임의 배경을 우길기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일본은 또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도 우길기 홍보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엔 우길기가 일본 군국주의 침략을 상징했던 깃발로 활용됐던 사례는 쏙 빠졌습니다. 우길기가 안긴 역사적 피해는 아예 배제한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우길기를 둘러싼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평화를 내세운 올림픽에 우길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는 일본 진보 지식인층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한 반면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은 반일 외교 카드로 우길기를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대형 콘서트나 경기장 앞에서 암표 파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끝난 한국 시리즈 현장도 그랬습니다. 용돈벌이로 몇 장 팔기도 하지만 요즘엔 매크로까지 돌려서 대량으로 사들이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가 현장을 고발합니다. 지난 25일 한국 시리즈 3차전이 열렸던 서울 고척 스카이돔. 매표소 알림판에는 전석 매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표소 주변에 티켓을 들고 배회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네? 얼마인데요? 한 암표상에게 표를 사겠다며 접근해봤습니다. 12만 원 팔렸어요. 그래서 내가 20만 원 줄게. 2장에 20만 원이요? 그래. 3루 외야 지정석의 정상 가격은 3만 5천 원. 하지만 12만 원에서 2만 원 깎아 장당 10만 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웃돈을 받고 티켓 등을 되파는 암표 매매 행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들은 관중들에게 남는 표를 사 더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남는 티켓 있어요? 남는 티켓은 없어요. 근데 왜 표를 사기도 하세요? 사서 싸게 사서 팔지. KBO 한국 시리즈 3차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방금 막 경기가 시작해서 광장에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든 상태인데요. 하지만 방금까지 표를 사고 팔던 암표상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부 암표상이 남은 표 떨이를 시작했습니다. 표를 어떻게 많이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지. 얘네 끄는 X한테 1년 계약이야, 1년. 이게 되겠어, 클릭이? 경찰이 온라인 암표는 방치하고 오프라인만 단속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진짜 좋은 자리는 다 올리는 거야. 그리고 썩은 자리들은 우리한테 파는 거야. 근데 못 잡잖아. 표를 어떻게 많이 구하는지 모르세요? 우리가 알면 우리가 끊지. 걔네만의 방식이지. 4차전이 열린 이튿날 암표상들이 어김없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암표를 찾는 시민도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도 생깁니다. 잠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내 철수합니다. 일부 암표상은 용돈벌이라고 말하지만 남는 거 한다니 서갖고 간다서 돈 2만 원 벌었다 지금. 자신이 원하는 만큼 표를 구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나오는 표야 벌써. 5차전, 6차전. 잠실 달라는 게 뭔가 실명제라. 아, 거기에 실명제라? 이거 오래 평생 하셨어요, 이거? 보안 요원도 암표 매매를 잘 알고 있지만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콘서트 가잖아요. 또 있어요. 자리가 빼놨다는데 들어보면은 매크로가 산대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여러 장의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정상가의 2~3배. 한 판매자는 컴퓨터 여러 대로 티켓을 끊어 50만 원을 벌었다고 말합니다.
티켓 중개 사이트에는 스포츠뿐 아니라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이 여러 장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은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행사 주관사나 티켓 예매처도 안표상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지만 100% 완벽하게 다 찾아준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담업계 같은 건데 100%는 계속 저희 시스템을 뚫으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찰은 법리를 분석한 결과 매크로 구매가 업무 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단속 근거가 부족했지만 최근 이를 바탕으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끝났지만 안표 매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 가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는 계속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지금부터는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패티가 덜 익거나 토마토의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발견이 됐는데 전해드리기 민망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맥도날드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최근까지 촬영한 사진에서 드러났는데 저희 JTBC가 30여 장의 사진들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고기 패티 중간이 덜 익어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또 다른 햄버거에 들어간 토마토엔 곰팡이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일했던 직원은 조리가 완료돼 손님에게 판매됐던 햄버거라고 말했습니다. 치즈 스틱도 끝부분에 벌레가 붙은 채 그대로 튀겨졌습니다. 모두 2017년 7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몇몇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직원들은 올해 7월과 8월 사이 일부 지점의 매장 내부 사진도 찍었습니다. 조리실에 있는 냉장고엔 거미줄이 있고 내부엔 성에가 끼어 있습니다. 식재료를 올려놓는 선반엔 각종 찌꺼기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재조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맥도날드를 고발한 시민단체 등은 이 사진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해당 사진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촬영된 것인지에 대해 현재로서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의 사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는 추가 반론이나 해명이 나올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맥도날드 측의 입장을 추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은 지난 2017년에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에 촬영된 것들입니다. 당시에 맥도날드는 제조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저희가 입수한 사진들만 보면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이 사진들을 올해 초부터 약 10개월 동안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지난 2017년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이 논란이 돼 검찰 수사를 받은 뒤입니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맥도날드 햄버거 때문에 생긴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납품한 제조업체 직원 3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맥도날드가 오염된 재료 문제를 알면서도 은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수사 가능성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맥도날드 관련된 허위 진술 교사가 있고 했다면은 검찰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 25일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고발인 조사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제조업체가 아닌 한국 맥도날드 본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초 고소 사건에서 맥도날드가 깔끔하게 면죄부를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성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입증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맥도날드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게 확인이 됐고, 맥도날드 측은 사건 자체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정 신청도 기각된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내일 서울시청과 맥도날드 매장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부 지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진만 봐서는 아무튼 위생 관리에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맞군요.
네, 맞습니다. 보도한 사진들 중에 매장 내부 사진은 올해 여름, 그러니까 7월과 8월 사이에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직접 찍은 것들입니다. 예. 대부분 매장 내 조리 기계들과 식재료를 보관하는 냉장고 혹은 선반들입니다. 군데군데 이물질이 묻어 있고 음식물을 보관하는 통도 깨끗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사진을 찍은 직원의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곰팡이도 되게 많이 봤었고, 결국은 그게 너무 더러워가지고 판매하는 게 뭔가 죄책감이 들어올 정도로 좀 더러워가지고 저는 절대 거기서 음식을 먹지 않았거든요. 예. 이 증언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 내용이. 이 지점 말고 다른 지점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B 씨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명의 맥도날드 전직 직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 지점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진에 찍힌 매장의 경우 당시 관리자가 일정 기간 비면서 청소와 위생 체계가 무너지고 관리가 일정 기간 동안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물론 뭐 전 매장으로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 좀 이 경우에 좀 심한 건 맞는 것 같고, 아까 왜 그 덜 익은 패티 사진을 보면 원자재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보를 한 전직 직원들은 냉동 상태로 유통된 소고기 패티가 상온에 노출이 되면 일부가 녹으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거를 특히 다시 사용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이것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바깥에서 외부에서 물건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냉동 제품이라도 보통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물건을 내리기만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름에는 바깥에 이제 방치한 채로 녹거든요. 예. 지금 그 사진에 패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분 녹은 거죠, 저게 그러니까? 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티 일부분이 녹아서 색깔이 붉게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만약에 이런 패티 자체가 균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되면 추가 감염의 위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걸 다시 얼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이 식자재도 문제가 있는데 조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배달 기사 하는 분이 패티를 직접 굽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맥도날드 매장 내부를 비추는 CCTV 화면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예.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사진이 패티를 굽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배달 기사의 유니폼입니다. 예. 배달 기사는 외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리실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아. 이런 일이 실제로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이건 역시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을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한국 만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근데 물건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고 그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 만들어요? 뭐 라이더든 누구든 카운트에 있는 애든 누구든 들어가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맥도날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난번에 일어났던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HUS, 그러니까 용혈성 요독증 후군. 그래서 뭐 이 경우를 직결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위생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일들도. 네, 맞습니다. 오늘 공개해드린 사진만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2016년에 처음 HUS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햄버거와 이 질병의 연관성이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입증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한테 제보한 전직 직원들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맥도날드 측의 해명도 있습니까? 반론이라든가? 네, 제가 직접 맥도날드 측의 반론을 들어봤는데요. 어디서 언제 찍힌 사진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별도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도 이후에도 저희는 이 제보 내용을 계속 검증할 예정이고 맥도날드의 반론도 계속 듣고 전해드릴 내용에 대해선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이 사진들과 또 매장 실태를 제보한 전직 맥도날드 점장을 직접 연결해서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혜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하는 게 법을 어긴 건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법에는 민간인이 군복을 함부로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1973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요. 군수품을 외부로 빼내거나 또는 군인을 사칭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군복 단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스터 한번 보시죠. 이 군용 물품, 유사 군복류를 착용하는 것은 범법 행위로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 또는 실제 군복이라고 속을 정도로 형태나 색상, 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유사 군복을 입으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가하면 불법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뭘 입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현역 군인들이 입는 이런 이 디지털 무늬 군복, 이걸 입으면 불법입니다. 이 군인, 현역 군인과 민간인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구형이 된 이른바 개구리 군복은 입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14년에 신형 전투복 교체가 최종 완료됐을 때 국방부도 입어도 된다, 판매도 된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공식 브리핑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디지털 무늬 군복과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똑같진 않은 속칭 사제 군복, 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 군복이라는 말을 쓰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말 헷갈릴 정도로 유사한지 이게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혹시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군복을 입은 것만으로는 단속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만들고 파는 사람, 즉 공급을 하는 사람 쪽을 단속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단순 착용한 것만으로 적발된 경우는 최근 5년간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민간인에 대한 단속이다 보니까 경찰이 주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경찰 역시 허가 없이 군복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발하고 있지만 착용한 것만으로는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국감 당시에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체증을 통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걸 하게 되더라도 현행 군복과 완전히 똑같은 그런 디지털 군복 이걸 입은 경우 정도를 단속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입고 싶은 거 그냥 입겠다는데 이거 너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떤가요?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가 이 유사 군복 판매를 제한하는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가렸는데 결과는 6대3 합헌이었습니다. 이 결정에서 주목되는 게 특히 이 집회를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네. 유사 군복이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빈번히 착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집회의 배후에 군대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서 국가와 연관된 집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군복 입고 집회에 나온 분들 중에서 내가 군인이었던 게 자랑스러워서 입고 나왔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도 볼 수가 있는데요. 막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은 공식적인 군사 의식에 초청됐을 때 또는 군사 교육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군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친족의 결혼식이나 약혼식 때 입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또 주례를 설 때도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예복 또는 정복만 입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자, 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첫 키워드는 황교안의 내 입으로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얘기죠? 직접 본인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이 꽤 있는데 한국당 내에서는 이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게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예전에는 그 취지에 동의하는 말을 했다가 다시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입으로 가산점이라는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말은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된다. 예, 일단 딱 말만 놓고 보면 황교안 대표가 가산점이라고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발언인데요. 이때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가산점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됐던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맥락상 맞고요. 당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기자의 질문을 들으면 가산점이 명확히 나옵니다. 기자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는데 이 부분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팩트 수사 가산점 관련해서 어떻게 된 점수를 좀 주시겠다는 건지. 당의 희생,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예, 구체적으로 가산점에 대해서 물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상한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 입으로 가산점을 언급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예. 실제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말을 듣고 처음에 가산점을 언급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표도 공감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내 입으로 가산점을 얘기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당시의 질문과 대답이 완전히 동문서답이었거나 또는 누구에게 상향평가를 하겠다는 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 부서가 빠졌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오늘 두 개만 준비했죠? 예, 마지막 키워드가 되겠군요.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법사위 비하인드로 잡았습니다.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이 내가 이래서 법사위가 힘들었다. 그 뒷얘기를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밝혔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치한 그리고 뒤에서는 또 다른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손잡고 하하거리고 앞에서는 서로 얼굴 붉히고 소리 지르고. 예, 법사위가 사실 뭐 대결이 여야의 대립이 가장 격렬한데 앞에서는 소리 지르다가 뒤에서는 가끔 하하거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고요. 예. 본인 모습도 자꾸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표현을 하나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치 좀비한테 물린 느낌이었다. 계속하면 저도 좀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른바 전염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얘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법사위가 뭐 제일 격렬하다면서요? 예, 지난 9월 초에 법사위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돼서 여야의 대결이 가장 크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조국 장관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렬하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예. 표창원 의원도 당시에 이제 격한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했었는데 잠시 당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상대방한테 모욕하는 말을 함부로 하세요? 누가 모욕을 해요? 깡패가 모욕한 말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을 언제 했어요? 예, 이은재 의원이 그런 말을 언제 했어요라고 하는데 한 20초 전에 하긴 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예. 법사위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모욕적인 발언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뒤에선 다시 웃고 악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교롭게 불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또 표창원 의원이 둘 다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데요. 그만큼 법사위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 의원은 가끔 의원들이 싸우다가도 이제 뒤에서는 악수하고 하하거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기자 입장에서 거기에 비하인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회의가 끝난 다음엔 아무래도 계속 뭐 싸울 때도 있지만 다시 악수하고 할 때도 있는데 기자들에게는 별도로 뭐 칭찬을 해주는 의원들도 있지만 예. 또 뒷담화를 까는 의원들도 상대방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전에 그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예. 처음 국회의원 되고 토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자기는 그게 참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안에서 막 싸우다 바깥에 화장실에선 서로 웃으면서 농담한다고 예. 그랬던 기억도 나는군요. 또 그때는 화장실에서는 웃다가도 서로 기자들을 만나서는 다시 저 의원이 잘못했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예. 하고 그렇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거의 그치고 낮부턴 맑아지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할 텐데 두 기자가 나와서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맥도날드 식자재 또 매장 관리 실태 제보받은 내용, 그 내용을 고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sn't it rich? Are we a pair? Me here at last on the ground, you in midair. Send in the clown.